예측 분석, 소위 이제 predict analysis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어떻게 application 했냐, 케이스를 말씀을 드릴 텐데, 자, 대체로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자, 머신러닝이나 또는 이제 그 이후에 딥러닝이 등장하기 전에 어디서 많이 사용됐었냐면 사회과학 분야에서 많이 사용됐었어요. 또는 제조업도 사용이 되긴 했었죠. 주로 마케팅이라든지 경영 데이터 마이닝 이런 쪽에서 많이 사용을 해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하는 한 학기 수업 동안에 자, 거기서 사용되는 수많은 메서드를 다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어요. 일부만 우리가 지금 한 학기 동안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데, 자, 그중에서 오늘 저희가 좀 살펴보실 예시들은 실제로 이만큼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게 경영이나 경제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활용되어 왔고, 그리고 반대로 이런 데이터 마이닝이 이후 머신러닝으로 발전되는 딱 교두보의 상황을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와 같은 예시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측 분석 활용 사례는 뭐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 자, 이런 분야에서 데이터 마이닝은 전통적으로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대표적인 게 쇼핑 페이지였는데요. 자, 우리가 어떤 물건을 판매하는 뭐 아마존이라든지 뭐 쿠팡이라든지 자, 이런 회사, 이런 사이트를 여러분들 접속해 보시면 레코멘데이션 하는 굿즈들이 뜨게 됩니다. 항상 메인 화면에. 자, 이거는 제가 한 번이라도 실제로 구매했거나 여러 번 이제 장바구니에 담았던 물건을 알고리즘을 파악해서 레코멘데이션 해주는 거고, 자, 이미 뭐 신기술은 아닙니다. 이미 지금 거의 뭐 한 7, 8년 전부터 쓰이고 있는 기술이에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자, 이거는 그러면 무작위로 그러면 추천 상품을 레코멘데이션 하냐? 무작위로 하면 사실은 마케팅적인 효과가 없죠.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데이터 마이닝은 마케팅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어 왔었는데, 자, 결국 마케팅이라는 거는 고객의 세분화, 고객을 얼만큼 클래시파이어, 그러니까 분류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령이나 성별, 구매 패턴 이런 걸 분석을 해서요. 자, 결국 이걸 한 번이라도 구매한 사람들이 어떤 상품에 관심이 있었는지, 이게 사실 빅데이터 기반 분석이거든요. 데이터 마이닝도. 결과에 따라서 상품을 우리가 레코멘데이션 해줬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꼭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나중에 자, 이런 이커머스뿐만 아니라 뭐 쿠팡이나 이런 회사뿐만 아니라 뭐 이런 마케팅을 하는 회사에도 여러분들이 경영 이런 분야에도 여러분들의 데이터 마이닝적인 기술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우리가 예측 분석, 프리딕 모델에 대해서 활용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것도 사실은 수년 전부터 있었던 거고요. 자, 페이스북이 대표적인 성공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페이스북은 옛날 페이스북만큼 강력한 느낌은 아니었습니다만, 마크 저커버그가 처음에 페이스북을 만들었을 때는 이게 시중 이 가치가 시가가 굉장히 높았었어요. 뭐 몇 조 원대였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친구를 레코멘데이션 하는 기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친구 추천 기능은 사실은 지금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혁신적인 거였습니다. 자, 왜냐하면 페이스북은 우리가 아는 SNS, 소셜 네트워크의 사실 시초잖아요. 시초세잖아요. 자, 근데 이 지금 오늘 현실은 사실은 대면 친구보다는 소셜상의 친구가 더 많은 거죠. 소위 이제 우리는 실질적인 리얼 월드에서 네트워킹을 맺기도 하지만 요즘에 많은 사람들은 소셜 네트워크에서 네트워킹을 맺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습니다. 자, 그럴 때 친구를 레코멘데이션 해주는 요 기능, 자, 이거를 페이스북에서 도입을 했었고, 자, 결국은 페이스북이 상당히 트위터랑 더불어서 전 세계에 상당히 중요한 SNS 사회 연결망으로 각광받을 수밖에 없었던, 자, 요 기능 지금은 뭐 아무것도 아닌 기능 같습니다만, 자, 이 페이스북 처음 등장했을 때는 굉장히 고급 기술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했느냐?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 이 페이스북에 가입되어 있는 멤버들이 출신 학교나
고향이나 근무회사나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 스트럭처 데이터를 가지고 소위 프리딕 모델링을 통해서 알고리즘을 넣어서 자, 소위 나를 알고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자, 링킹이라는 우리가 또 링크인이죠. 링크인이라는 우리가 그 소셜 네트워크 이 연결망도 있잖아요. 그런 데는 직업이나 직장이나 출신 학교를 기준으로 레코멘데이션 해주죠. 나이도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나랑 연결하고 싶어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이것을 기가입자에 가입할 때 들어간 요 인포메이션, 정보를 통해서 결국은 친구를 추천하는 자, 요러한 형태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전에 이제 모 학생이 지금 이 수업을 듣고 있는 모 학생이 지난 학기에 자, 여기에 또 다른 아이디어를 하나 더 넣은 거잖아요. 예를 들면 뭐 이 뭐라고 그러죠? 샵이라고 그러나요? 이 키워드를 가지고 마치 우리 MBTI 보듯이 나랑 잘 맞는 성격을 가진 친구를 SNS에서 레코멘데이션 해주는 자, 이런 것도 좋고요. 이거 조금 더 응용하자면 요즘에 중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사람들이 중국은 지금 성비가 너무 심각해요. 중국이 지금 심각해. 중국이 왜 심각하냐? 두 가지인데요. 중국이 지금 우리가 잘 모르는데 중국이 인구 감소가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나라입니다. 자, 지금 중국이 14억인데 80년 정도 지나면 중국의 인구가 7억으로 줄 거라고 예측되고 있어요. 자, 지금 미국은 인구가 3억 명이 좀 넘거든요. 3억 5천. 자, 미국은 70년이 지나면 3억 5천이 유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인구 모델링에 따르면. 자, 그러니까 미국은 계속 80년 후에도 초강대국일 것이고요. 중국은 인구가 반토막 나니까 지금과 같은 지위를 잃게 되겠죠. 자,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중국은 잘 알다시피 여러분들 일자녀 정책을 되게 오랫동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1가구 1자녀 정책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명 이상의 이 자녀를 두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못 두게 했어요. 자, 그게 풀린 거는 근래 일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 저출산이 돼버리죠. 자연스럽게.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또 한 가지 문제가 1가구 1자녀 정책이니까 강제적으로 한 명만 낳게 하니까 중국도 유교 국가라서요. 대를 잇는 아들을 낳고 싶어 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한 명만 가질 거면 아들을 낳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 딸의 수가 급격히 줄죠. 즉 개체 수가 줄다 보니까 지금 성비가 어마어마하게 안 맞습니다. 중국은 한국보다 더 심해요. 결혼하기 굉장히 힘든 나라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금 풍토가 유행하고 있느냐? 자, 그 공원 같은 데 있죠. 가면 포스트잇 같은 메모로요. 부모님들이 맞선 상대를 찾아요. 그래서 포스트잇에다가 간단하게 개인 정보를 기입합니다. 지금 뭐 내 아들은 몇 살이고 뭐 모아놓은 재산은 얼마고 지금 직업이 뭐고 그러면 딸을 가진 부모님들이 지나가면서 그거를 보고 내 딸하고 매칭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중국은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를 굉장히 통제하는 나라예요. 자, 전 세계적으로 몇몇 개 국가만 여기 속해 있는데 중국은 구글 맵이 뜨지가 않습니다. 중국 가서 여러분들 구글 지도 혼자 여행 가려고 구글 지도 뜨잖아요. 안 떠요. 구글 지도가 안 뜨는 나라예요, 중국은. 왜? 통제하니까 네트워크를. 중국은 언론도 통제하죠. 자, 그래서 뭐 천안문 사태 이런 용어를 치면 안 나옵니다. 중국에서 만약에 시진핑 주석을 욕하면 잡혀가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맥락은 뭐냐면 중국이 나쁜 나라다라는 맥락이 아니라 그런데 되게 신기하게 중국이 이 지금 페이스북처럼요. 그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소개팅 해주는 앱 있잖아요. 이걸 허가를 해줬어요, 중국이. 자, 보세요. 중국은 구글 맵도 허용하지 않는 나라예요. 중국은 IT를 굉장히 억제하고 규제하는 나라입니다. 알리바바 마윈 보세요, 여러분들. 화웨이 보세요. 다 지금 중국이 한 방씩 먹고, 그 큰 회사가 지금 알리바바 완전 뭐 죽을 뻔했잖아요. 중국이 막 완전 강제성 있게 털어버렸지 않습니까? 옥수수 털듯이 털었다고요, 완전히. 자, 그런데 남녀가 온라인상에서 만나서 예를 들면
나한테 맞는 짝을 찾아서 이렇게 사진이랑 이렇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요 앱이었어요. 앱. 요 앱을 허가해 준 거예요, 중국에서. 놀랍지 않으세요? 그 보수적인 중국에서. 왜냐? 자,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성비가 안 맞아요, 이제. 성비가 안 맞으니까 물리적으로 이 성비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자, 또 한 가지가 중국은 또 제가 이거 좀 중국만의 특징인데 중국은 도시를 이동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땅이 커서가 아니라 중국 공산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만약 여러분들이 베이징이나 샹하이로 와서 거기 살고 싶다 하면 직장 같은 게 있지 않는 이상 거기서 허가증 같은 걸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내가 예를 들면 시골 사는데 샹하이 와서 아파트를 짓고 살 수가 없어요. 또 중국은 공유주의 개념이기 때문에 아파트 소유권이 없습니다. 임대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산다라는 개념은 우리랑 다르게 60년 동안 이 아파트를 점유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벌어졌냐? 도시에 가면 갈수록 성비가 안 맞는 거야, 이게. 남자가 훨씬 많은 거야. 도시 같은 경우에. 왜? 아니, 시골에 있는 사람이 샹하이나 베이징 같은 대도시에 그냥 편하게 이사 올 수 있게 제도를 풀어주면 되는데 중국의 제도상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골 여인들이 지금 도시로 못 와. 그러니까 성비가 안 맞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진핑 정부에서 자, 중국도 지금 저출산 때문에 굉장히 골치가 아픕니다. 중국 저출산은 너무나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저출산이에요. 자그마치 30년 동안 1가구 1자녀 정책을 유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합계 출산율이 1대인 거야, 1. 1이에요. 우리는 그래도 합계 출산율이 1 미만으로 1점대로 떨어진 게 근래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중국은 1980년대부터 1이었어, 1. 합계 출산율이. 그러니까 지금 인구를 늘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중국이 이민자를 자주 받는 나라도 아닌 거야. 중국 이민자 안 받습니다. 중국에 귀화하려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귀화하고 싶어도 어려워요. 공산당이라서 안 해줘요, 잘 거기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연애 앱을 오픈을 해줬다. 자, 이 얘기를 굳이 왜 했냐? 중국에서 그래서 IT 시장 중에서 이 결혼 앱 있죠. 연애 레코멘데이션 해주는 이 앱이 지금 불과 5년 사이에 4배나 성장, 10배인가 성장합니다. 10배. 자산 규모도 그렇고 10배를 성장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다른 건 다 규제를 해. 다 규제를 해요. 근데 연애 앱만 팍팍 밀어줬다. 왜? 중국의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산업체에서 어떤 내 미래 전략을 짠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현재 산업 동향도 잘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가 유리할지, 뭐가 불리할지도 장기적으로 생각하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당장 뭐가 좋을 것 같아서 우르르 몰리잖아요. 나만 잘하는 게 아니다. 그건 나보다 더 잘하는 고수가 잔뜩 있다. 제가 그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요 사례. 자, 우리가 빼놓고 이 사건은요,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자, 이게 뭐냐면 구글에서 인플루엔자 트렌드라고 하는 시각화 기술을 제공을 했었는데, 자, 이게 언제냐? 때는 2015년, 16년 그때였어요. 17년. 자, 이게 얼만큼 중요한 파장을 일으킨 이벤트냐, 사건이냐? 자, 얘는요, 바로 실제 데이터 마이닝의 한 분야인 텍스트 마이닝이 성공했던 어마어마한 상징적인 사례입니다. 구글에서 했었고요. 이 이후에 구글이 자, 이게 자, 미국은요. NIH라고 해서 NIH는 뭐냐면 미국 보건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 질병관리청이에요. 미국 질병관리청 우리나라는 다릅니다. 거기는 역학조사관이 엄청 많아요. 한 보건복지부 부서만큼 많다고요. 자, 그런데 걔네보다 더 빠르게 역학조사를 하는데 걔네보다 더 빠르게 독감 유행 정도를 자, 예측했습니다. 어떻게 예측했을까요? 바로 이 소셜 네트워크, 바로 사회적 연결망 SNS의 키워드, 자, 키워드에 대해서 세맨틱 월드에 대해서 분석을 한 거죠. 트렌드 분석을. 자, 세맨틱이란 건 뭐냐면 명사를 얘기합니다. 의미가 있는 단어. 주로 명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사람들이 어떤 특정 지역에
인플루엔자, 독감이 유행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때 사람들은 발열, 기침, 독감 이런 검색어를 먼저 검색하게 돼 있어요. 예.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즉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독감이랑 발열, 기침 이런 단어들은 상관성이 높다. 연결 강도가 높다. 그래서 중심성이라는 걸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 중심성을 계산하는 게 바로 텍스트 마이닝이 되겠습니다. 자, 자연어 처리랑 조금 달라요. 자연어 처리는 우리가 품사를 얼마큼 잘 태깅하느냐. 예. 태깅하느냐. 즉 예를 들면 명사랑 조사랑 이걸 잘 떼내고 문장 구조를 파악하고 이런 데 들어가는 기술들, LSTM, RNN, 그다음에 BERT, attention 알고리즘 이런 것들인데요. 텍스트 마이는 그거랑 달라요. 텍스트 마이는 LDA, 잠재 디클레어 할당이라고 그러네요. 자, LDA를 기반으로 얘는 하나의 잠재적인 어떤 뭐라고 그러죠? 토픽 모델링이라고 해요, 우리가.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드는 요 기술. 자, 이런 게 지금 구글 독감 트렌드가 대표적인 사례였고 그 이후에 상당히 많은 회사들에서 이 소위 토픽 모델링을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하면 또 여러분들이 뭐 그 관련된 꼭 그 소프트웨어 회사가 아니더라도 엔지니어가 아니더라도 회사 생활을 할 수 있다. 시도라도 할 수 있다.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제 대표적인 몇 개만 뭐 사실 우리가 코드라고 할 때 R 코드가 더 그러니까 사실 R 코드보다 파이썬이 더 간결해. 난 파이썬이 제일 간결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자, 하지만 R 코드 이렇게 제시를 하다면 자, 뭐 이거 뭐 디시전 트리가 되겠습니다. 디시전 트리 애널리시스를 하시면 너무 잘 하시는 여러분들 이젠 인이 바뀌죠. 인이 바뀌어. 뭐 퍼블릭 데이터 중에 너무나 유명한 아이리스 데이터잖아요. 붓꽃이니까. 인이 바뀌어요. 막 이 용어들 세토사 세토사 뭔지도 몰랐는데 월즈 컬러 아우 막 정말 인이 바뀝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데이터를 쓰면 우리가 결국은 세 가지 품종이죠. 자, 아이리스라는 붓꽃의 세 가지 품종인 세토사와 버지컬러와 그다음에 버지니카. 자, 이 세 가지 품종을 잎의 길이와 잎의 넓이로 우리가 분류할 수가 있었죠. 자, 이런 것들을 예제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R 랭귀지를 하시게 되면 자, Rpart라는 게 우리가 요 패키지 안에 디시전 트리에 관련된 플랫이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술이. 그래서 얘를 패키지를 까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라이브러리 내 책장에 내 서랍에 얘를 집어넣으세요. 자,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서랍에다가 집어넣었어요. 왜냐? 꺼내서 써야 되니까.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자, 뭐 품종 뭐 이렇게 지금 포뮬러를 해 놓고요. 자, 지금 알파트를 깔았으니까 이제 알파트를 꺼내서 자, 요렇게 데이터는 아이리스 데이터 이렇게 치면 이제 아이리스는 이거는 이제 퍼블릭 데이터라서 네. 자, 그래서 아이리스 데이터 프레임 DF라고 불러주고요. 그렇게 되면 이 명령어를 데이터 프레임 요 하나로 이제 압축했으니까 그다음에 얘만 치면 되겠죠. 그래서 플랫 그림 불러주고요. 그다음에 텍스트, 포스트 뭐 드드득 해서 요 글자까지도 우리가 다 지정을 하면 이렇게 우리가 간단히 불러올 수 있죠. 자, 이게 지금 말은 쉬운데 왜 말이 쉽냐? 데이터가 퍼블릭 데이터니까 지금 요 한 줄로 끝났잖아요. 자, 우리가 이게 오픈 소스 불러와서 코드 짜는 것보다 이 데이터셋을 전처리하는 게 무지하게 시간이 든다. 자, 이거 해본 사람만 압니다. 해본 사람 제 말을 알 거예요. 제가 뭐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하나씩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뭐 여러분 잘 아시니까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뭐 이 정도 코드에 여러분들은 쉽죠. 네. 자, 이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2018년부터 2021년까지 1인당 GDP를 내가 예측을 하고 싶다. 자, GDP를 예측하려면 우리나라에 자, 요것도 그게 있습니다. WTI라고 해서 요 패키지를 불러오시면 자, 요걸 할 수가 있어요. 나라별로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 WTI라는 패키지를 까세요. 자, 이게 R이 좋은 거야. R이 왜 좋냐면 패키지가 그 연구자들이 개발해서 업데이트를 하거든요. 패키지를 업로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패키지가 무지하게 많아요. 파이썬보다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요래서 R이 좀 좋다는 거예요. R이 확장성이 좋다. 네,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R 랭귀지가요. 라이브러리에 WDI를 불러오시고요. 네, 이렇게 뭐 쭉 쳐주시고, 자, 뭐 제가 다 말씀드리기 너무 힘드니까 자, 샵 보시고 이게 지금 의미하는 바는 뭔지 예측하실 겁니다. 자, 이때 중요한 건 아리마 모델이에요. 아리마. 자, 아리마라는 게 무엇이냐? 아리마는 잘 알다시피 시계열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고요.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자, forecast라는 거는 우리가 prediction 있고요. forecast가 있는데 forecasting이 있는데 forecasting은 시간에 따른 전망, 예측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이 들어간 걸 얘기해요. 대표적으로 뭐 주식이라든지 뭐 날씨라든지 또는 뭐 미세먼지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앞으로 분명히 있을 사건이기 때문에 forecast라고 얘기합니다. 자, prediction은 앞으로 미래의 내용을 장담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과거의 데이터를 학습했다고 해서 미래가 반드시 이럴 것이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시간의 흐름이 있다면 대체로 모멘텀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아리마는 뭐냐? 아리마의 핵심은 스무딩이에요. 스무딩. 스무딩이 뭐냐? 자, 우리 주식 생각하시면 돼요. 비트코인 생각하시면 돼요. 비트코인. 자, 비트코인을 제가 만약에 1분 단위로 보면 엄청 오르고 내리고 막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 보면 제가 1년치의 경량을 보게 되면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너무 많아져서 왔다 갔다가. 이럴 땐 어떻게 합니까?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스무딩. 여기 주식 보면 이렇게 완만하게 그려져 있잖아요. 사실은 시시각각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완만하게 돼 있죠. 자, 스무딩, 부드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자, 이거는 보통 어떨 때 많이 쓰냐면 계절성이 있거나 어떤 특정 며칠 단위의 규칙이 있는 시계열 자료에 많이 씁니다. 예를 들면 미세먼지라든지 뭐 예를 들면 독감 지수 뭐 이럴 때 많이 쓰죠. 자, 그렇게 해서 자, 이거 왜 그러면 아리마를 썼냐? 2018년부터 21년까지의 시간이 흐름이 있는 자료잖아요. 자, 그러면 죄송한 2017년부터네요. 그러면 17년부터 쭉 있으니까 시간에 따라서 GDP가 어떻게 늘었는지 요 경향을 스무딩하게 보자. 스무스하게 보자. 자, 그거죠. 그거예요. 자, 그래서 봤더니 자, 우리가 forecast라 요 플랫을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요게 스무딩인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따지고 보면 자, 지금 60년대 70년대부터 이렇게 쭉 와서 지금 2000년대 전까지의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WDI라는 패키지 안에. 자, 그러면 이걸 제가 만약 1년 단위로 봤더라면 이렇게 평활, 부드럽지 않겠죠. 사실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겠죠. 매년 매년. 자, 그런데 이거를 이제 10년 단위로 보니까 이렇게 어떤 흐름이 보여요. 한국은 급성장한 나라죠. 자, 요 빨간색 요 딱 지금 이제 디스커넥션 요 시점을 보시면 이제 여기서부터가 예측해야 되는 요 자료인데 얘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거냐, 멈출 거냐, 떨어질 거냐. 요걸 지금 보고 싶은 거잖아요. 요 전망은 우리가 forecasting이라고 합니다. 자, 요것을 아리마 모델을 이용해서 보는 요게 이제 데이터 마이닝의 또 다른 사례예요. 그러니까 자, 이 얘기를 제가 왜 했냐? 데이터 마이닝은 금융, 경제 이런 데서 마케팅 이런 데서 무지하게 사용한다. 그러니까 머신러닝이랑 좀 다른 거예요.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은 우리가 그 알고리즘이 얼마나 정교하냐 요게 이제 핵심이죠. 정확도가 어떠냐. 자, 이거는 자, 뭐가 중요해요? 꿈보다 해몽이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보고 어떨 것이다라는 해몽이 굉장히 중요하다. 해석이 중요한 분야가 해석이 약간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분야가 이 데이터 마이닝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제가 이제 뒷부분 군집화 말씀드릴게요. 자, 군집화에 대해서 우리가 특징과 유형을 각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 군집화는 사실은 데이터 마이닝에서는 조금 특별한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소위 군집화, 클러스터링 애널리시스, 군집화는 비지도 학습에 들어가거든요. 자, 그런데 이 unsupervised learning, 비지도 학습은 머신러닝 시대에 와서 우리가 뭐 비지도 학습이니 지도 학습이니 강화 학습이니 반지도 학습이니 이런 용어를 붙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데이터 마이닝은 90년대에도 있었습니다. 데이터 마이닝 기법 자체가. 그러면 데이터 마이닝적인 관점에서는 자, 비지도 학습이라는 개념보다 지도 학습이라는 개념이 훨씬 많았단 말이죠. 자,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군집화라는 이 개념이 등장하면서 비지도 학습이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데이터 마이닝 역사를 보시면. 그래서 제가 오늘 군집화의 개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어떤 유형이 있는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는 아주 다양한 이런 각각의 모형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이 모형에 대해서 우리는 구분을 한다면, 자, 이때 구분은 하나의 클래시피케이션, 분류이기도 합니다만 따지고 보면 자, 이 분류는 사실은 그룹핑을 하는 개념이에요. 그룹핑을. 자, 지금 제가 예시를 드리기 위해서 네모, 세모, 자, 이런 걸 지금 보여드려서 누구나 이걸 보고 아, 그래, 이거 누가 몰라? 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자, 예를 들면 뭐 어떤 병원끼리의 특성, 고등학교끼리, 예를 들면 부산에 고등학교 무지하게 많잖아요. 자, 그 고등학교를 제가 어떠한 기준에 따라서 분류한다면, 자, 그 기준을 제가 뭐 학생 수라든지 남고, 여고, 여부라든지 특성화 고냐 아니냐, 일반 고냐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만약에 학교마다의 고유 특성 피처를 학습해서 제가 예를 들면 학원을 운영해요. 이 학원에서 우리 학원에 올 만한 VIP 고객 학교, 우리 학교랑 전혀 관계없는 관심 없는 버리는 카드 학교. 자, 이런 식으로 군집화를 한다면 이때 기준은 제가 아는 기준만으로 묶을 수는 없을 겁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데이터에 기반해서 분류하자는 거죠. 자, 이때 데이터를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형상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구나 동의하실 거예요. 이렇게 5개로 수렴할 수 있다. 그룹핑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얘네들을 어떤 기준으로 나눴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나눴을까? 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모양이 될 수도 있고 색깔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뭐 크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핵심인데요. 우리는 이렇게 어떤 형상을 분류할 때 사실 그 분류라는 것을 조금 더 한꺼풀 벗겨서 심도 있게 보시면 대체로 개체를 유사하거나 관련 있는 항목끼리 묶어서 그룹핑을 합니다. 자, 만약에 제가 얘랑 얘가 그냥 단순히 가깝게 있다고 해서 이렇게 묶는다면 자, 지금 이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은 아무도 동의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이와 같은 공통의 특성을 자, 데이터 내에서 찾아주는 건데요. 그러면 이거 오타가 있네요. 전체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몇 개의 집단으로 그룹화를 할 때 우리는 어떤 피처를 이용할 거냐, 자, 어떤 특성을 이용할 거냐, 자, 이게 이 분석하는 사람의 견해가 아니라 데이터 자체 내에서 찾아보자는 거죠. 이것이 바로 클러스터링 애널리시스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줄여서 EDA, 자, 탐색적 분석 방법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탐색적이라는 거는 대체적인 데이터 내의 특성을 자, 어떤 분석하는 사람의 견해가 아니라 데이터 자체 내에서 찾아보자, 분석해보자라는 거죠. 자, 이때 2가지의 중요한 개념이 들어갑니다. 하나는 헤테로지니어스, 이질성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는 동질성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이질성과 동질성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 자, 이 역시도 제가 수학식이 아니라 개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소위 우리는 앞서 얘네들을 이렇게 분류했을 때를 생각을 해보자면, 자, 이 AI나 알고리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시면 네모와 세모가 이렇게 있으면, 자, 우리는 네모는 네모대로 묶고 세모는 세모대로 묶을 겁니다. 자, 왜냐? 자, 지금 밑에 보시면 제가 3가지 그룹으로 묶은 모습을 보여드렸을 텐데, 자,
이 보라색 네모하고 노란색 세모는 자, 이 보라색 네모 안에서도 지금 같은 형태가 아니라 조금 크기가 다르거나 조금 각도가 다른 네모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색깔도 조금 뭐 연하고 그런 게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자, 이 집단 내에서의 특성의 차이 하고요. 자, 그다음에 고 고게 이제 우리가 동질성이라고 하는 건데, 자, 그다음에 이 집단 간의 이질성. 즉 예를 들면 얘와 자, 이 보라색 네모와 노란색 네모가 정말 서로 다른 크기나 모양이나 색깔이나 형태가 다르잖아요. 자, 요 떨어져 있는 요 공간하고 집단 내 요 떨어져 있는 이 공간하고의 계산을 했을 때, 자, 동질성이 더 가까울수록 그룹핑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질성이 더 클수록 다른 그룹으로 묶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거는 마치 예전에 에노바를 우리 기억나시죠? 에노바 분산 분석이요. 자, 그때도 보면 집단 간 차이, 집단 내 차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걸 계산했었잖아요. 자, 그거랑 비슷한 개념이 어떻게 보면 약간 자, 분산이라는 개념하고 비슷한 거죠, 어떻게 보면.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자, 이 이질성에 그러면 자, 동질성과 이질성의 이것을 어떻게 그러면 계산할 것이냐. 자, 간단한 방법이 있죠. 바로 그것은 거리입니다. 자, 디스턴스. 이 거리라는 개념으로 우리는 자, 이 비슷한 것끼리 묶여 있는 현상과 자, 서로 다른 것끼리 떨어져 있는 이것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약하자면 거리는 이질성과 동질성을 측정하는 상당히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클러스터링 애널리시스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자, 보시면 자, 우리가 클러스터링 애널리시스는 사실은 비주도 학습에 많이 포함이 됩니다. 자, 이게 비주도 학습이 들어간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 때문이죠. 소위 사전에 정의된 어떠한 특수한 목적, 소위 y나 자, y의 개수 정도는 우리가 클러스터링 개수는 뭐 구할 수는 있어요. 어느 정도 K-means 알고리즘 이런 거는 우리가 구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예를 들면 어떠한 가설은 없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object라고 하는 목적은 가설을 얘기합니다. 자, 소위 예를 들면 input variable, 자, x하고 output variable, y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다와 같은 가설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즉 가설이 없기 때문에 사전에 정의된 어떠한 가정이나 가설, 목적이 없이 데이터 내에서 거리를 가지고 단순히 그룹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그룹핑은 자, 매우 정확할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덜 정확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그룹핑에 대해서 나온 결과를 그 분석하는 사람이 이해할 수도 있고 이해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어떤 기준을 한 게 아니잖아요. 즉 데이터 내의 거리에 따라서 AI가 나눠준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탐색적 분석 EDA의 한 방법이 클러스터링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그 말이에요. 자, 우리는 결국 이 기준을 데이터 자체에 맡기자. 즉 사람은 끼리끼리 모이는 그 현상을 내가 어떤 가정할 게 아니라 모여있는 그 현상에서 우리가 구조와 자료를 탐색하자. 네. 때로는 그런 게 필요할 수도 있죠. 거리라는 것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대용량 데이터의 경우에는요. 전체에 대한 의미 있는 자, 이 의미라는 것이 의미 있는 정보를 얻어낸다. 이게 데이터 마이닝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자, 머신러닝이나 데이터 마이닝은 사실은 이 의미 있는 정보 요걸 얻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가정은 있습니다. 자, 가설은 없는데 뭐가 가정이 있냐? 동일한 군집 내 개체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동일한 그룹핑에 속한 요 샘플들 하나하나 얘들은 뭐다? 서로 유사한 성격을 가질 거다. 이 정도만 우리는 가정을 하는 거죠. 즉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그룹핑을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데이터에 기반해서 탐색적으로 이 거리에 기반해서 그룹핑이 되었는데, 자, 어쨌든 그룹핑에 속한 이 하나하나의 개별 사람들은
적어도 비슷한 성격을 가질 것이다. 이것이 군집 분석의 특징이다. 이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좀 더 심도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